네, 안녕하세요. 저는 앱 인벤터 수업을 맡은 김용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앱 인벤터의 설치부터 여러분들이 간단한 실습까지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업 목표는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앱 인벤터로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할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앱 인벤터 시작하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글에서 혹은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앱 인벤터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앱 인벤터, MIT 앱 인벤터라고 하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Create Apps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로그인 하라고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책을 동의를 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앱 인벤터 프로젝트 화면이고요. 프로젝트 목록 화면이고, 이렇게 튜토리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왼쪽 위에 뉴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한글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 이름은 안 돼서 영어 혹은 언더바 형태로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만드시면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자동으로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앱 인벤터는 이렇게 스크린, 화면하고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면을 방금 보신 것처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에 이런 명령어도 있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구성, 그리고 미디어, 카메라 같은 것들 있죠. 사운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공 같은 게임도 있고,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센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가 있죠.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간단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도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같은 연결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레고 마인스톰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챗봇이라든지 확장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기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앱 인벤터를 실행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화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레이블이라고 하는 기능, 그리고 버튼, 소리, 그리고 그것을 눌렀을 때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나의 아이디 카드, 나의 명함을 앱 인벤터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디자이너 화면입니다. 앱 인벤터는 다른 프로그램 환경하고 조금 다르게 화면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화면을 구성한 그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그 명령어들을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명령어 블록을 조합하는 두 가지 화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디자이너 화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이 아이디 카드라고 하는 텍스트와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여기 SNS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내 SNS로 연동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디자이너와 블록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뉴 프로젝트에서 아까 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한글 사용이 안 된다고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리고 마이 아이디 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추가가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빈 화면인데 한국어 설정을 하시면 한국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다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한국어로 제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그냥 텍스트고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만 많아지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된 레이블의 이름을 이렇게 내가 지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어플리케이션 이름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 그리고 텍스트, 보여지는 텍스트 부분이죠. 보여지는 텍스트 부분은 my ID 카드라고 쓰면 지금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글꼴 크기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굵기도 조정하고 가운데 정렬도 할 수 있는데 가운데 정렬은 잘 안 됐죠. 그래서 레이아웃에 여기 그 수평 배치라고 하는 것을 두시고, 이 부분에 크기를 이렇게 부모 요소로 맞출 수도 있고, 정확하게 픽셀을 입력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퍼센트 비율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50% 하면 화면, 부모가 화면입니다. 부모 요소가 화면이라서 부모 요소에 맞추게 되고, 요거를 가운데 정렬하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레이블을 넣었을 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직도 가운데로 정렬하면 예쁘게 구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수평 배치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여러 개 가져다 놓고 내가 원하는 이미지도 여기에 집어넣고 마찬가지로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을 다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 요소에 맞추게 하면 휴대폰 화면,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하는데 그 화면의 너비와 높이에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고 픽셀을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픽셀 값으로 픽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SNS 버튼이 위치할 곳도 수평 배치를 통해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버튼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디폴트로 하게 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SNS라고 입력하고 글꼴 크기도 이렇게 25 정도로 놨더니 이 정도로 보이기 좋게 됐죠. 굵게도 하고 수평 배치를 통해서 가운데 정렬하면 SNS 버튼이 가운데로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 컴퓨터에 파일을 이렇게 갖고 오게 합니다. 업로드를 한 다음에 이 이미지에 보여지는 부분에 이렇게 내가 방금 올린 파일이 올라가 있죠.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이기 여부 설정을 통해서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웹뷰어라고 하는 걸 가져다 놨는데요. 웹뷰어라고 하는 거에다가 내가 SNS 주소 입력된 것이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직 배치라는 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놨던 것들을 이렇게 수직으로 일렬로 정렬하는 부분이고 방금 했던 이 수직 배치도 부모 요소에 맞추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배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앱 인벤터는 이렇게 디자이너 환경과 여기는 블록인데요. 지금 디자이너 블록 제가 클릭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디자이너 화면 만들었고 블록 화면은 앞에서 만든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에 따라서 명령어에 사용하는 종류도 다르고 이렇게 공통 블록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 블록 뭐 리스트라든지 색상, 변수, 함수 이런 것들이 색깔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 있고 내가 앞에서 추가했던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버튼 추가했다가 이렇게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SNS를 클릭을 했을 때 아까 이제 웹뷰어 부분에 보이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웹뷰어라고 하는 명령어 부분에 URL로 이동을 하는데 URL은 이렇게 텍스트 부분으로 갖고 와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SNS의 주소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뭐 본인이 갖고 있는 SNS 주소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동할 때 그냥만 이동하면 조금 심심하니까 소리도 이렇게 가져오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 mp3 파일을 가져다 놓고 방금 올려놓은 소리 파일에 눌렀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하기 위해서 소스를 가져다 놓고 다시 블록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까 SNS를 눌렀을 때 이동도 하지만 소리 1도 재생이 되게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 1까지 재생을 하면 SNS 버튼을 눌렀을 때 그 SNS로 이동도 되고 소리도 납니다. 그래서 방금 본 것처럼 빌드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만든 앱 인벤터 프로그램이 APK 확장자로 추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기기에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이폰 유저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휴대폰이 아닌 에뮬레이터라고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안드로이드 기기에 전송하기 위해서 빌드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QR코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QR코드를 안드로이드 기기를 통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디 블록 구성 같은 경우는 아까 빠르게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은 버튼이라고 하는 앞에서 디자이너에서 내가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튼 언더바 SNS라고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 버튼 SNS를 클릭을 했을 때 웹뷰어 1이라고 하는 건 자동으로 설정된 거고 소리 1도 자동으로 설정된 건데 웹뷰어 1을 클릭하면 이렇게 보라색 명령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라색 명령어에
텍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소리 부분의 컴포넌트를 눌러서 나오는 명령어도 가져다 놓으면 내가 SNS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웹뷰어로 이동해서 그 페이지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리까지 재생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면 되는지 기능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때마다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기기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게 하는 건데, 이럴 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PC나 노트북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안드로이드 기기, 패드나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 와이파이가 동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경우 QR코드를 찍어서 실행하시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에서 바뀌는 화면들을 바로바로 실행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자체에서 보여주는 PC 화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USB는 만약에 인터넷 환경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 USB를 연결해서 바로 실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거는 빌드라고 하는 걸 눌러서 안드로이드 앱의 실행 확장자인 APK를 만들었고, 이것을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기기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QR코드를 찍으시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MIT AI2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앱 인벤터 공식 앱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설치 화면이 되고, 내가 아까 QR코드 나온 걸 찍으면 이렇게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을 해서 제가 만든 이 앱 인벤터의 화면을 찍었습니다. 찍고 동일하게 실행이 이렇게 되는 화면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안드로이드 화면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앱이 설치가 되고, 이걸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까 만든 프로그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앱 인벤터가 이렇게 만들기 쉽기는 해도 조금 실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스타터라고 하는 거를 한 번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AI 스타터를 설치하는 방법은 앱 인벤터 사이트에서 찾아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 구글에서 저는 검색을 했는데, 앱 인벤터 AI 스타터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러닝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운영체제에 맞게끔 다운로드해서 실행을 하시면은 아까 QR코드를 찍으셨을 때 이렇게 앱이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앱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My ID 카드라고 하는 레이블, 텍스트만 보이시게 되는데, SNS라고 하는 건 버튼이었잖아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입력했던 해당 SNS 주소, 이게 아까 제가 입력했던 주소입니다. 그거와 함께 소리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앱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내가 만든 ID 카드를 QR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죠. 앱을 설치했냐고 물었을 때 설치한다는 설명을 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동의 같은 것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앱 검사까지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없다는 게 확인이 됐고 설치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앱이 설치되면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안녕하세요. 저는 야오야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리와 함께 SNS URL이 밑에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나를 소개하는 그 ID 카드를 버튼과 그리고 인터넷 연결, SNS 화면, 그리고 소리까지 연결되는 걸 간단히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PT 트레이너라 그래서 이번에는 센서인 만보기와 그리고 작은 저장소인 타이니딥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면을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PT 트레이너라고 하는 글씨는 처음 그 마이 아이디 카드에서 썼던 거랑 동일하게 텍스트만 보여주는 레이블,
컴포넌트고요. 운동 시작 초기화라고 하는 건 버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횟수가 올라가지 않고 운동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내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움직이면 그제서야 만보기 센서가 동작을 해서 횟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오늘 운동이 끝났다면 또 초기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0회가 찍히게 되는데 내가 오늘 했던 운동을 기록하고 싶다면 밑에 기록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오늘 운동한 횟수는 몇 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타이니딥이라고 하는 저장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 화면을 먼저 꾸미고 나서 그 디자이너 화면에서 만들었던 버튼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블록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자이너 화면입니다. 아까 여기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내 프로젝트 목록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 PT 트레이너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언더바가 붙게 되고요. PT 트레이너라고 하는 새로운 화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아까 봤던 수평 배치, 마찬가지로 수평 배치가 있어야 가운데 정렬이 예쁘게 되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저는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중에 수평 배치를 놓고 원하는 만큼 수평 배치를 이렇게 가져다 놓겠죠. 너무 많이 놓게 되면 밑에 없어져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시고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평 배치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요. 수평 배치의 너비를 부모 요소에 이렇게 맞추면 크게 되죠. 그리고 내가 앞에서 봤던 레이블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작아지게 됩니다. 레이블이라고 하는 건 1, 2, 3, 4가 자동으로 되어 있고 보여지는 크기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인 PT 트레이너 이렇게 한글도 됩니다. 보여지는 부분에서는요. 한글로 PT 트레이너로 놓고 글꼴 크기도 좀 적당하게 크게 해놓고 굵게 눈에 띄게 본 다음에 부모 요소에 맞추고 이 자체를 가운데 정렬하고 수직 정렬까지 가운데 정렬하면 예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시작하기와 초기화하는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버튼 1, 2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가운데 정렬 그리고 수직 정렬도 가운데 부모 요소도 다 가운데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버튼 2개를 만들 건데 버튼 이제 첫 번째는 시작하기, 두 번째는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인 운동 시작 그리고 두 번째 버튼도 25포인트 정도 2로 했더니 너무 작죠. 20포인트 정도로 놓고 그리고 초기화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잘 반영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몇 회 진행을 했는지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횟수를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레이블, 텍스트 형태로만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근데 가운데 좀 크게 표현이 되면 좋을 거기 때문에 레이블 이름을 이렇게 운동 횟수 그리고 이렇게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몇 회를 했는지 운동 횟수를 의미하는 이런 건데 괄호는 못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운동 이렇게 횟수 표시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되고 바꾸는 김에 버튼까지 바꿔보겠습니다. 버튼 운동 시작 그리고 저는 이제 버튼이면 버튼, 레이블이면 레이블이라고 쓰는데 버튼 초기화라고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 레이블 2의 텍스트는 이제 몇 회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0회겠죠. 그래서 한 120 정도로 놓고 색깔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0회, 1회, 2회를 의미하는 횟수는 이렇게 똑같이 120회로 해놓고 회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근데 너무 왼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부모 요소의 그 수평 정렬을 마치고 가운데 정렬하면 예쁘게 이렇게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버튼인데 이때도 버튼 언더바 기록하기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부모 요소에 이 수평 배치를 마치고 이것도 가운데 정렬을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엔 따로 이미지가 없죠. 이미지로도 만들 수 있고요. 기록하기라고 하는 버튼 이름을 표시를 해놓기 위해서 수정했고 글꼴 크기도 25 정도로 놓고 굵게 하면 좀 눈에 잘 보이겠죠. 이렇게 굵게 해놔서 다 이제 어느 정도 구색은 맞춰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회, 지금까지 몇 회 운동된 게 기록됐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밑에 기록된 숫자를 이렇게 놓습니다. 별거 아닌 기능인데도 이렇게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한 횟수는 하고 콜론을 이렇게 해주시면 사용자가 보기에 좀 편하겠죠. 이것도 글꼴 크기를 적당한 크기인 한 20 정도로 놨습니다. 그리고 몇 회까지 운동했는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처음에는 0회로 표시를 하겠죠. 나중에 이게 현재 운동한 횟수에 따라서 바뀔 테고 마지막 레이블에는 이제 안내를 하겠죠. 몇 회 운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친절한 어플리케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보기 센서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만보기 센서는 겉으로 보이진 않겠죠. 그리고 저장소에 타이니DB라고 하는 걸 가져다 놓으면 레이아웃은 모두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하나만 구성하는데도 이렇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림에다가 어떤 건 레이아웃이다, 어떤 건 버튼이다를 미리 생각을 하신 다음에 만드시면 이 화면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자인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에는 블록을 한번 구성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블록을 만들 때는 레이블은 따로 건들 필요 없고 운동 시작 초기화 그리고 기록하기 버튼을 이제 조작을 하는 거고, 이제 기록하기를 눌렀을 때 현재 화면에 띄어져 있던 0회, 1회 이것이 몇 회 운동하셨습니다. 거기에만 반영이 되면 되겠죠. 자, 블록은 이렇게 블록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내가 만든 디자이너 화면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처음 운동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야 만보기가 동작을 하겠죠. 운동 시작 누르면 만보기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누르면 여기 만보기 1 시작하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만보기 시작하기를 누르고 버튼 초기화를 누를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만보기 1을 시작했으니까 만보기 1 걸음이 감지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가 올라가야겠죠. 운동 횟수라고 하는 부분이 올라가야겠죠.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횟수라고 하는 이 부분의 명령어를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 운동 횟수 텍스트 값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주황색 잘 보시면은 걸음 횟수라고 보이시나요? 거기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 걸음 횟수에 이렇게 거리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걸음 수를 가져다 놓으면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를 만보기에서 책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와서는 이번에 초기화 버튼을 눌렀을 때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만보기 컴포넌트에 가셔서 만보기 1의 초기화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 횟수도 이제 0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대로 운동 횟수를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이제 그 숫자 값을 0으로 바꾸면 되겠죠. 초기화하면 아까 가운데 크게 몇 회라고 했던 부분을 0이라고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고, 기록하기를 이제 하셔야겠죠. 버튼 기록하기를 했을 때 여기가 바뀌게끔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레이블의 이름을 최대 운동 횟수라고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기록하기를 누르면 최대 운동 횟수의 숫자가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왼쪽에 기록하기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래서 레이블에 아까 최대 운동 횟수라고 내가 이름 바꾼 게 있죠. 네, 타이니DB에 먼저 저장을 해야겠죠. 그 저장된 걸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타이니DB에 지금 태그에 내가 운동 횟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태그를 저장을 해 놓을게요. 나중에 이 태그에 따라서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운동 횟수라고 하는 부분에 이 텍스트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타이니DB라고 하는 운동 횟수라는 부분에 현재 지금 기록되어 있는 운동 횟수, 뭐 13회면 13회 그 텍스트가 운동 횟수라는 태그의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록하기를 눌렀을 때 여기 최대 운동 횟수라고 하는 밑에 부분에 이제 저장되어 있던 타이니DB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불러와서 출력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버튼 기록하기를 눌렀을 때 저장되어 있던 이 최대 운동 횟수의 텍스트 값을 타이니DB에 기록되어 있었던 어떤 태그였죠? 네, 위에서 썼던 운동 횟수라고 하는 태그, 운동 횟수라고 하는 태그
갖고 오는데 만약에 태그가 없으면 0을 저장하고요. 이렇게 복사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횟수라고 하는 태그에 저장되어 있던 숫자를 최대 운동 횟수라고 하는 레이블의 숫자로 바꾸는 거고, 빌드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APK를 누르시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짧은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제가 빠르게 버튼이라든지 타이니DB 그리고 텍스트 바뀌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만큼 멈추셔가지고 실행을 하나하나씩 해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블록을 한눈에 보면 이런 화면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화면을 구성하고 싶다면 이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하나씩 따라서 하시면 되는데, 버튼 운동 시작이라든지 버튼 기록하기, 최대 운동 횟수 이런 것들은 제가 가져온 레이블 1, 2, 3, 4, 버튼 1, 2, 3, 4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매칭하셔서 블록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 실행했을 때는 이렇게 0회라고 하고 운동 횟수가 0회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운동 시작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만보기를 흔들면 이렇게 운동한 횟수가 기록이 되고, 초기화를 누르면 0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만보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팔 운동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운동하는 거를 통해서 해도 여러분들이 횟수가 기록이 되니까 실습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운동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횟수가 올라가죠. 그리고 횟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기록을 하면 밑에 13회 하셨습니다라고 기록이 되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 상태에서 기록하기를 누르면 중간중간 저장이 되죠. 그리고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초기화가 되는 이런 식이 두 번째 만보기 센서와 그리고 타이니DB를 이용한 예시였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즘에 인공지능으로 이미지 분류하는 내용을 많이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앱 인벤터로도 AI 이미지 학습을 하고 분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프로젝트 제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감정 분류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 하나와 그리고 감정 분류를 하기 위한 모델을 갖고 오고 감정 분류된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간단하게 구성했냐면, 앞에서 두 개 했던 것들을 다 조합해서 굉장히 큰 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컴포넌트와 여러 블록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기능적으로만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조합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뉴 프로젝트에서 저는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이름으로 놓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빈 화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한글 화면으로 동일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기 확장 기능에 확장 기능 추가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눌러야 되는데 처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에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움말의 확장 기능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확장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AIX라고 하는 확장자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내 편한 곳에 다운로드를 이렇게 하시고, AIX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면 아까 확장 기능을 했던 부분에 가서 확장 기능 추가하기, 그리고 URL 또는 파일을 선택해서 추가할 수가 있죠. 우리는 다운로드 받은 것을 파일 선택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확인을 하고 임포트를 가져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조금의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떤 이미지 분류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 봐야겠죠. 네, 그 만들기 전에 한번 화면 구성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부모 요소를 맞춰 놓고, 이 기능은 굉장히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앱 인벤터를 만들 때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하는 스타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기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기 좋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감정 분류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 이름을 만들어 놓고, 글꼴 크기도 25 정도로 놓고 이제 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레이아웃 부분에 또 두 번째 수평을 갖고 온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것까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다 부모 요소에 맞추면 휴대폰이 이렇게 옆으로 화면이 전환되더라도 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이번에는 한번 해볼게요. 한 75%로 놓고 여기는 부모 요소에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블을 통해서 감정 분류된 결과를 이제 표시하는 부분을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의 감정 분류 결과가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안내하겠죠. 그리고 위에 가서 가운데 정렬을 하면 감정 분류 결과가 표시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놓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확장 기능 이제 올라왔죠. 확장 기능을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기 위해서 카메라까지도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레이아웃은 다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비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거기 UR에 내가 입력했던 분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웹비어와 내가 이제 확장 기능을 통해서 가져온 분류, 카메라까지 이렇게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의 이름 같은 것들 이렇게 확인 같은 거 하고, 네, 수평 배치까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부분은 따로 레이블은 눌렀을 때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버튼으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버튼 감정 분류 시작이라고 하는 걸로 레이블을 삭제하고 버튼을 지금 다시 만드는 과정입니다. 레이블을 눌러서 되는 이제 기능도 있는데 버튼이 조금 더 명확하기 때문에 버튼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블록 화면을 구성을 하겠죠. 블록 화면을 구성할 때는 버튼 감정 분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놓고 아까 이제 추가했던 퍼스널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추가했던 확장 기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기를 통해서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 인풋 모드에 대해서 이렇게 인풋 모드는 이미지 형태로 가져오겠다 라고 지정을 해놓고, 내가 카메라를 찍어서 이 카메라에 찍혀 있는 사진이 어떤 감정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까지 가져왔습니다. 카메라를 찍었을 때 뭘 하냐면 이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이 모델을 갖고 와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찍은 이미지를 감정 분류를 할 건데, 이렇게 감정 분류 결과에 결과가 출력이 되는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분류 결과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레이블 하나 만들고, 내가 사진을 찍어서 감정을 분류를 했다면 감정 분류 결과가 이 레이블에 출력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아셨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감정을 찍은 다음에 새로 카메라로 찍는 사진이 어떤 감정일지를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결과까지 가져다 놓고 놓으시면 이제 블록은 구성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죠? 내가 과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미지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모델을 갖고는 왔는데 그리고 카메라로 새로 이미지도 찍었는데 새로 찍은 이미지를 통해서 어떤 감정을 분류를 하느냐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버튼 감정 분류 시작을 클릭을 하면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모델을 가져와서 이미지를 갖고 올 건데, 그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사진 찍기. 사진을 찍은 다음에 찍은 이미지를 이 모델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을 통해서 분류한 결과를 출력을 하는 건데 어떤 감정이냐? 그럼 내가 만들어야겠죠. 어떤 걸 만든다? 이렇게 클래시파이어 앱 인벤터라고 하는 걸 입력을 하시면, 구글에 입력을 하시면 가장 첫 번째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제가 지금 카메라를 받고 저는 행복하고 화가 나고 슬픈 걸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캠코더를 통해서, 캠을 통해서 이렇게 행복한 감정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여기 해피한 감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를 눌러서 앵그리, 화난 표정입니다. 화난 표정을 이렇게
캡처를 눌러서 지금 화가 난 표정도 찍었습니다. 최소 5장 이상 정도는 돼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세 번째는 슬픈 표정입니다. 슬픈 표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캡처 기능을 눌러서 이렇게 우는, 눈물을 흘리는 캡처를 지금 하고 있는 화면이죠. 이렇게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됐다면 이제 내가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 학습이라고 하는 트레인 버튼을 눌렀죠. 트레인 버튼을 누르면 여기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이 보입니다. 근데 이미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걸리고 또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3가지 과정 중에서 한번 캡처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와서 웃었더니 해피한 확률이 89.62%라고 나오죠. 그리고 화가 난 표정을 지었더니 앵그리일 확률이 97.7%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픈 표정을 지었더니 새드일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고 잘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익스포트 모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MID라고 하는 확장자, MDL이라고 하는 확장자네요. 네, MDL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고 앞에서 내가 모델만 갖고 왔지 어떤 모델을 갖고 온다고 안 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올리기를 통해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MDL을 클릭을 하고 여기 모델에 지금 업로드했던 거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퍼스널 이미지 클래시파이어가 이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 그 결과를 여기 웹뷰어에 표현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미지 형태로 하겠다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설정이 끝납니다. 그럼 이거를 실행을 해봐야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연결할 때 이번에는 한번 AI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데이터가 업로드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실행하는데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감정 분류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를 찍었을 때 해피일 확률이 0.857이고 새드하고 앵그리일 확률은 거의 0.05%로 잘 분류가 되네요. 그리고 요거는 화난 표정인데 지금 슬픈 표정이라고 0.68%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요것도 울고 있는 건데 요거는 새드로 0.90%, 90%니까 잘 나왔죠.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미지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실행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 분류 시작 버튼을 이렇게 눌렀더니 카메라를 실행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웃는 표정을 이렇게 짓고 카메라를 찍었더니 지금 찍은 이미지를 확인을 눌러서 사용했을 때 해피가 50% 나오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화나는 표정을 이렇게 찍었더니 화나는 표정은 확인을 눌러서 사용하겠다는 걸 했을 때 화나는 표정은 0.466%. 아까 앞에서 테스트 했을 때랑 좀 다른 결과죠. 좀 낮은 결과가 나오는데 데이터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높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강아지상이냐 고양이상이냐 아니면 뭐 연예인의 누구를 닮았느냐 이런 식의 뭐 재밌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3가지 예시였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앱 인벤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튜토리얼 기능을 영어긴 하지만 영상과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움말, 튜토리얼을 통해서 다양한 예시를 보실 수도 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앱 인벤터에서는 USB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 동일한 와이파이를 쓰라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USB를 통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게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화면에 가상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USB로도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이외에도 앱 인벤터는 굉장히 오래전 2000년도 초반에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 초중 고등학교의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양한 센서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앱 인벤터 가속도 센서 이렇게 검색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 레이블이나 뭐 버튼, 웹뷰어, 카메라 이런 것들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배워봤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3가지 어플리케이션 실행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는 방법, USB 또 에뮬레이터 방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목표를 잘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천천히 복습을 하시면서 앱 인벤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잘 개발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 수업을 맡은 김용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